한국에 있는 러시아가 과거의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한일 양국의 뜻밖의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 러시아는 일본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해서 한국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 것입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줄곧 한국과 일본을 다르게 대하며 일본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특히 쿠릴 열도에 관련한 분쟁이 있을 때에도 러시아의 시민들이 쿠릴 열도는 러시아 땅이고 독도는 한국 땅이라며 일본은 반성해야 한다는 집회를 갖기도 해서 일본은 러시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8월 10일 일본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인 주일 러시아 대사관 공식 트위터에는 러시아가 일본을 상대로 1945년 전쟁의 승리를 거뒀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에서는 사진과 함께 1945년 8월 9일 나치 독일의 동맹국인 일본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전투가 된 적군의 만주 전략 공격 작전이 개시되었다. 하루 전인 1945년 8월 8일 미국과 영국이라는 히틀러에 항거하는 두 연합국에 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련은 모스크바 주재 일본 대사에게 선전포고 문서를 보냈다라고 트윗했습니다. 보통 대사관의 주된 역할이 해당 국가와 원만한 관계를 맺고자 함임을 상기시켜 봤을 때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도발에 가까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선전포고 이후에 미국에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폭격이나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본은 러시아가 독일까지 이긴 상황에서 만약 일본으로 남하해서 온다면 러시아가 일본을 지배하게 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봤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이러한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교적 무례라고 주장할 만합니다. 이 글이 올라오자 일본 네티즌들은 발끈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날 이후로 믿을 수 없게 되었다. 그게 지금 대사관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며 러시아 대사관을 원망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글로 한참 소란을 빚은 뒤에 설상가상으로 러시아 대사관은 지도 한 장을 떡하니 올리면서 부가 설명을 합니다. 만주 작전의 목적은 일본 육군 최강의 부대였던 관동군의 괴멸과 중국 북동부, 만주, 조선 북부의 개방으로 2차 대전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의 맹공으로 일본인들은 궁지에 몰렸고 일본군 부대는 어쩔 수 없이 방어전을 펼쳤지만 반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며 러시아의 대승을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입장에서는 명백히 유쾌하지 않을 일로 원폭 관련 도시인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등에서 각종 2차 대전 관련 기념일을 갖고 과거의 아픔을 달래는 시기의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괘씸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군사 대국 중 하나인 러시아를 일본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쿠릴 열도 문제로 러시아와 함께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아베 총리가 부단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러시아 심기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국에는 반대로 광복절을 기념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도중 소련의 일본 전쟁 당시 상황이 찍힌 희귀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입수된 사진에는 소련군이 만주 지역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친 장면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진은 10여 명의 군복 차림 소련 군인들이 낡고 해진 일장기를 두 손으로 든 채 기념 촬영을 한 것입니다. 당시 러시아는 독일과의 2차 세계대전을 승전하기도 했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중국에 있던 일본군을 직접 몰아내러 온 것입니다. 러시아가 트위터에 언급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다만 그것의 실제 사진을 최초로 한국에 공개하면서 우리는 조선을 구해내고 일본을 몰아냈다는 것이죠. 러시아 대사관 측은 러시아 군사역사연구소와 러시아 국방부 등이 보관해온 역사 관련 사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련군이 1945년 중국 하얼빈에 진입해 행진하자 중국 시민이 이를 지켜보며 손을 들거나 웃는 모습, 소련군 보병대원들이 만주 국경지대를 넘는 장면도 눈에 띕니다. 당시 일본군은 만주 일대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를 공격했고 이미 미국의 항복 협상을 진행하고 있던 일본은 러시아까지 만주에 들어오자 완전 전의를 상실합니다. 당시 한반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일본에 점령당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합군, 미국 등의 활약은 곧 해방이 가까워졌다는 의미로 반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러한 사진 등을 공개하며 소련 지도부와 군사 당국의 단호한 행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와 중국의 방대한 영토를 일본군의 지배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함께 기념함으로써 러시아와 한국 간 양자 관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렇게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의 동시에 다른 모습을 연출해 일본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러시아는 일본이 계속해서 쿠릴 열도를 반환해달라고 모테기 외무상을 비롯해서 과거 고노다로 외무상까지 끊임없는 공세를 해오자 쿠릴 열도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 5척을 납포해버립니다. 러시아가 외교에서 많이 보여주는 방법 중 하나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쿠릴 열도 분쟁이 있을 때 아예 러시아의 전력 폭격기 Tu-95를 동원해서 일본 전역을 2바퀴 돌았던 사건은 지금도 일본에서 회자될 정도로 굉장한 도발이었습니다. Tu-95는 핵 전략 폭격기였으므로 만약 도발 시 폭격할 수 있다는 강한 경고 메시지인 것이죠. 이번에는 민간 어선 5척을 잡아들여서 조용히 하라는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일본 당국은 홋카이도 바다 근처에서 국제법의 기준에 적절하게 어업을 했다고 강력 항의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에게 그러한 주장은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이 사건 이후에 쿠릴 열도에 대해서 잦은 언급은 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상 아베 총리가 쿠릴 열도 반환으로 인해서 지지율을 올려보겠다는 의도를 접은 것입니다. 한두 번 자극을 더하면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앞바다에서 일본 어선을 잡아들인 그날에 러시아는 한국에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바로 같은 날 한국에서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순양함과 구축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다집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기동부대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3차례 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훈련차에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들렀으며 한국의 해군들과 우호를 다지기 위한 스포츠 경기도 가지는 등 양국 간 해군에서 협력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간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어떤 외교 메시지를 보낼 때 상징적으로 같은 날에 다른 행동을 한다던가 아베 총리의 만남에서 개를 등장시켜 직계하면서 모종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은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갖는 나라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 미국 라인에서 러시아를 어느 정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굳이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잘못 건드릴 경우 매우 골치가 아플 게 자명한 러시아와 사이가 안 좋을 것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 진출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는 전략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장차 통일 시 국경이 닿는 나라이기도 하므로 여러가지 관계를 잘 해놓는 외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로 한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모색하며 북한을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개성 연락사무소 파괴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와 한국의 가스관 연결을 북한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면 북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경제를 개방해야 할 것이고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크게 나쁘지 않은 결과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등을 돌려서만은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한국의 러시아 대사관에 일본과는 180도 다른 이러한 제스처는 한국 입장에서는 우선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로 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소련이 남하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급해서 한반도에 38선을 그어버린 것은 한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분단의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움직인 것을 좋게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다시는 열강들의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러시아가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전략적으로 중립에 서서 한국에 이득이 되는 방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러시아는 한일을 대조시키면서 한국에는 여러가지 이슈로 진퇴양난에 빠진 일본의 아베 총리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계획을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수천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하던 안보 관련 중요 사업을 무효화시키는 결정이어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4일 아베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 언론 NHK의 보도에 따르면 당초 야마구치현과 아키타현 두 군데에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는 것을 결정했다가 돌연 취소한 것인데 이 전반적인 동아시아 정세에 비춰볼 때 이지스함을 탄도 미사일의 방위에만 할당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 정책상 이등이 되지 못하며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 당과 정부 사이에서 확실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 구상은 2017년 12월 일본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이 된 부분이었는데요. 당시 도입했던 배경은 북한의 행보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가 있었었고 급기야 8월에는 북한이 새벽에 발사했었던 미사일이 3개로 분리가 되면서 그중 하나가 일본 홋카이도 인접 해상에 낙하하면서 일본 전역에 긴급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이 방위 체제를 강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결정했던 것이죠. 북쪽의 아키타현,
남쪽의 야마구치현 이렇게 두 군데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일본은 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대기권 밖에서 미사일을 공격해 추락시키는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 SM-3와 대기권 안에서 요격하는 지대공 유도 미사일 패트리어트 이렇게 2단계 방어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어슈어는 이지스함과 마찬가지로 대기권 밖에서 요격을 시도하는 시스템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렇게 이지스함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체제에서 이지스함의 부담을 줄이고 방어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화를 위해서 이지스 어슈어의 도입을 추진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이지스 어슈어의 도입을 위해서 미국과 기본적인 장비 계약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를 갑자기 취소할 경우에 파장은 더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더더욱 민감하죠. 그리고 국민들, 이 정치권 내에서 좀 충분한 교감 없이 내린 아베 정권의 독단적인 행보라는 인식, 비판을 받으면서 이는 결국 아베 정권의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아베 총리가 지금 시점에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지 많은 추측,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표면적으로 언급하는 이유는 이 기술적 문제 때문이에요. 육상 이지스가 가동되어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될 때 일단 부스터가 연료를 다 사용하고 나면 분리되고 낙하하게 되는데 이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에 달하는 부스터가 어느 지점으로 낙하할지 알 수 없다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해당 미사일 설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안전상의 문제로 당연히 반대를 해오고 있었어요. 기존의 일본 정부의 입장은 미국 측과의 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일단 부스터를 아키타현의 경우에는 바다에, 야마구치현의 경우에는 자위대 훈련장 내에 반드시 낙하시키겠다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주민들을 설득해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개발 과정이 순조롭지 않고 결국 사람이 있는 곳으로의 낙하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부스터 자체의 하드웨어 성능의 필요성까지 고려되어 대략 2조 원, 10년 이상의 추가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계산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되어서 이지스 어쇼어의 배치를 취소했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 해당 사업에는 초기에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이 되었다고 해요. 수조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많은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지스 어쇼어의 중단 발표 이후 좀 자민당이 취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아예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 이쪽으로 프레임을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베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뒤 집권 자민당이 관련 논의팀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개정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 적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의 이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크루즈 미사일 등으로 공격해서 좀 파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정말 전지 상황 등에 불가피한 경우 헌법상 허용이 되고 있지만 이 정책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일본이 보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 일본 정부의 이 일관된 입장이었는데 과연 아베 내각이 이러한 기존의 입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지속해서 헌법 구조의 개헌 의지를 밝히고 있죠. 이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구조, 구체적으로는 이 전쟁과 무력 행사를 일본이 영원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2차 집권 이후 최저치로 폭락하고 있는 상황 중에서도 여전히 아베는 이 내년에 개헌에 대한 임무를 완수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개헌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결국 아베 총리는 이렇게 적의 기지를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쪽으로 좀 이슈를 걸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요 한 주간 북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았죠. 남북 연락 사무소를 공격하면서 좀 한반도에 냉기류가 몰아치고 안보 이슈가 불거졌었는데 이 시기를 이용해서 일본 아베 총리가 또 한 번 자국의 안보 논쟁에 불을 지핀 것입니다. 이미 2017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활용해서 이 사학 스캔들로 당시 어려움에 빠졌었던 전국을 돌파했었던 아베 총리의 전례가 있던 만큼 지지율 반등을 위한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라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민감한 안보 논쟁을 촉발시켜서 이번 바이러스 사태에 좀 부실 대응과 이 차기 검찰총장의 내기, 이 마작 스캔들, 측근인 가와이 가스유키 전 법무장관 부부 구속 등의 연이은 악재가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국민들의 눈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당초 이 도쿄 올림픽이 원래는 이제 개최가 되고 한창 그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시기여야 맞는데 이 도쿄 올림픽 역시 1년 연기가 되면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좀 압박을 빠져나갈 만한 구멍이 전혀 없어진 상태예요. 결국 안보 문제를 또 한 번 들고 나온 것이라고 봐야죠. 이 통상적으로 안보 문제가 터져 나오면 당연히 보수층은 결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이슈인 것이죠. 물론 이 야당 측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명분으로 미사일 등을 보유하게 되면 당연히 주변 국가,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고, 수조 원이 들어갔던 이지스 어슈어 사업을 돌연 취소하고 뜬금없이 공격용 미사일 이 장비들을 배치하겠다는 것은 그 명분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의 좀 최후의 몸부림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일본 언론들의 반응도 상당히 냉담하죠. 이렇게 레임덕에 벌써 들어갔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후임으로 꼽히는 많은 인물들도 이렇게 활동을 시작한 상태예요. 일본에서 이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고 재집권에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이 지난 20일부터 21일 이틀간 실시한 유권자 대상 여론조사에서 아베의 지지율은 31%에 그쳤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이 49%로 아베 총리의 재집권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친아베 여론에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인물들이 아베의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가장 유력한 인물로 꼽히는 것은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죠. 아베의 라이벌로 이렇게 불렸던 인물이고 실제로 선거에서 아베와 대립했던 적도 있었습니다.